안녕하세요. 오늘 안전한 부자 되는 과정 8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에 배울 것들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전체 경매,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면서 전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전체 경매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 토지 일부와 건물 전체가 일괄 매각 절차를 진행되는 경우 토지 중 일부의 다른 공유자도 공유물 분할 대상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 명의 식탁은 다른 공유자라 해도 그러니까 돌담이나 이 금으로서 경계를 명확히 했을 경우에는 이때도 공유자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권으로 그 부지의 공유 지분으로 등기된 경우도 공유자 매수 신고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하나에 보면 한 동에 50세대가 있는데 다른 사람 아파트 하나가 넘어갔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가 내 거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인정이 안 되는 사례들 가지고도 제가 사례 연습을 좀 해드렸고요. 또 물건을 보면 유치권 신고라든지 법정 지상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회인 게 유치권 신고는 제가 어디서 알아보라고 했죠? 유치권은 은행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유치권이 배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유치권이 신고됐다고 해서 진짜 진정 유치권자라고 해도요. 그 본인이 요청하는 금액을 다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유치권 신고 중에 열의 9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들어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서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 있으면 무섭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거를 내가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진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거지만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도 다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 시간, 다음 시간에 요번 시간에 이제 배당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 정도는 법정 지상권, 유치권들 이렇게 특수물건들을 하는데 그것들도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유치권이나 법정 지상권을 우리가 다 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시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8번 동안 배웠던 것들이 우리가 경매할 수 있는 것들이 한 7, 8할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가 20% 정도이지만 시간이 어떻게 거의 균등하게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특수물건들을 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알리면 보이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분경매 사례 관련했는데 경매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가 이제 무잉여 또는 무잉여라는 게 왜 발생하는지 무잉여가 됐을 때 채권자 매수 신고 제도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어떤 것들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받을 배당이 없으면 그러면 취소가 되거든요.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경매 개시를 했던 사람을 불러서 야, 너 아무래도 너 받을 게 없을 것 같아. 너 어떡할래? 그러면 됐어요 하면 취하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채권자 매수 신고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찰할 수 있는 가격보다 배당받을 수 있는 1원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내야만 채권자 매수 신고 제도를 통해서 나아간다고 얘기했고요. 판사가 채권자 매수 신고를 해야 될 의무사항은 없어요. 만약에 강제 경매로 통해서 무잉여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그러니까 취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경매를 넣는지도 사실은 나중에 꼼꼼하게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잉여 통지를 받은 경매 신청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경매 절차 비용에 우선해서 채권 청약을 변제하고도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경매 당일 그 가격 이상으로 매수 신고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면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또 채권자 매수 신고한 경매 신청 채권자는 입찰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또 입찰기일까지 매수 신고를 처리하고 보증금을 반환 청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매할 때 제가 프로그램을 해보니 제가 이제 최근 수업에는 프로그램을 계속 보라고 하고 컴퓨터들 계속 다뤄야 된다고 느껴진 게 경매에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해준다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했던 것들 말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못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못되는 게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리스크를 주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만 뭐 프로그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겪게 되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한 80, 90%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잉여 확인 요령은요. 무잉여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매 물건 신청 시 경매 신청을 누가 하였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확정일자 이거는 별로 무잉여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후순위나 강제 경매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 특히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무잉여를 이유로 채권가 매수 신고가 되더라도 낙찰 불허가 결정이 날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 관련해서도 어떻게 매수 신고했을 때 무잉여 여부에 대해서 강제 취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례를 지난 시간에 확인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분은 지난주로 끝났고요. 또 채권자 매수 신고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한 70% 정도는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건 안내를 했고요. 나머지 30%를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다루면서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경험치를 쌓아드릴 수 있을 거라고